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15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똑같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하고 같은데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뭐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착오를 한번 나눠볼 것 같으면, 착오를 여러 가지 부유할 것 같으면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표시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버릇이 4시간 하다 보면 여기서 척까지 서기 때문에 항상 왼쪽에서부터 서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이쪽부터 쓸게요. 네. 이게 빛에서 잘 안 보이죠? 네. 자, 이번 시간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먹었잖아. 무슨 말하는지. 자, 표시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평당 960에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편지로 쓴 거죠. 그럼 내 의사는 얼마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 960.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아차 690으로 잘못 쓴 겁니다. 표시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다고? 690으로 되었어. 자기 의사는 960인데. 근데 지금 자기가 잘못 쓴 걸 몰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이걸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착오라고 합니다. 그걸 뭐 한문으로 말하면 잘못 기록했다, 오기,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 말했다, 오당, 이런 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다음에 표시는 잘했지만 내용을 잘못 알은 것. 예컨대 갑이 건물을 외국인 홍콩 사람 A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0 하기로 했어요. $10,000 했는데 이 홍콩 사람이기 때문에 홍콩 달러 $10,000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생각에는 지금 US 달러, 미 달러는 겁니다. US 달러나 다 같은 달러라 쓰지만 가치가 같아 틀려. 틀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표시는 잘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00 했지만 이 표시가 갖고 있는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 이런 것을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게 착오인지 알겠습니까? 혹은 뭐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각합니다. 매매하는데 매매 대금을 3억 했어요. 그럴 때 양도소득세가 200만 원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10배가 많은 2천만 원이 나왔더라. 지금 뭘 잘못 이해했느냐? 세법을 잘못 이해했죠. 법률을 지가 잘못했다. 이게 법률의 착오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았거나 200만 원 아니고 2천만 원 나올 건데 세율을 잘못 알았거나 이걸 법률의 착오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것이 착오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유,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일 많은 겁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을이 왜 토지를 매수했냐? Why 말입니다. 그 이유, 연유, 동기가 뭐냐? 그것은 여기에 뭐 지하철역이 개설된다는 말을 믿고 공단이 건설된다는 말을 믿고 매수한 겁니다. 그럼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이런 이유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건립이 안 되더라. 이게 대표적인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로 취급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만일 이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가 있어요. 여기에 지하철역이 개설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걸 미리 예상하고 매수할 때 매도인한테 이야기하면서 살까요? 아저씨, 나중에 이게 지하철역이 개설될 거예요. 내가 미리 삽니다. 그럼 누가 팔게? 안 팔지. 이 말은 여러분, 이 을이 매매할 때 동기는 표시하게 안 하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건데 이 동기는 의사가 아니다니까. 자기 의사에 포함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말하기로 외로 동기가 뭐였다? 표시된 경우. 이렇게 동기가 표시돼서 그 법률의 내용이 됐거나 아니면 이 동기를 누가 유발했냐? 상대방이 유발한 겁니다. 결국 이 지하철이 개설된다는 말을 누가 이야기했다고? 갑이. 이렇게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경우, 이럴 때는 동기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럴 때 착오로 취급합니다. 이런 걸 착오라 그럽니다. 실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착오가. 그럼 이런 착오가 있는 걸 착오라는데, 그럼 이런 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109조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해당되느냐? 안 그래요. 이런 수많은 착오가 있더라도 109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중이 두 사람 나와야 돼요. 스님이 아니고 중이 두 사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중이냐? 첫 번째 중요 부분 중입니다. 즉 중요 부분 착오만 해당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109조에 해당됩니다. 착오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중이 두 사람 나와요. 착오 그러면 중 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요즘 이런 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중요 부분이다. 뭐가 중요 부분이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죠. 그게 토지 매매인지 건물인지 건물이면 사무실인지 주택인지 따라서 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즉 진실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은 중요부분 착오로 봅니다. 예컨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말을 믿고 매매했다. 근데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제되지 않은 줄 알았더라면 매수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걸 알고 모르고 해서 계약을 하고 안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부분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평당 690으로 편지 쓴 걸 알았더라면 붙였을까 안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은 중요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표의자 입장이겠죠.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중요부분이 되는데 표의자는 언제나 중요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만 중요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이 돼야 된다. 앞으로 주관, 객관이라 말하는데 주관은 항상 당사자를 모르고 객관은 당사자 아닌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건 완전히 틀리죠. 주관적은 감정이 개입되고 객관적은 감정이 개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객관적 모두 다 중요 부분 착오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를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중요 부분 착오인지 안 착오인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판례가 결정하겠지. 내가 아무리 말해보면 법원에서 아니야 그러면 끝이죠.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인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들은 이런 판단에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결론만 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고 갑과 을 사이에 지금 토지 매매가 체결됐다니까. 토지 매매가 되고 지금 3억에 매매해서 등기까지 다 넘겼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훅 뛰었어요. 6억으로 지금 가격이 상승했어요. 2배가 뛰었다니까. 이 2배 뛰면 6억 갑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럼 2배 뛰었어. 그럼 잘 샀다고 룰루를 하는데 2년 뒤에 이 값이 뭐랐냐. 나는 이 매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착오료로 취소하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돌려달라는 거 을의 입장에서는 돌려주고 싶어 안 주고. 그러면 을도 돌려주고 싶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요건을 공부합니까? 그냥 돌려주면 치우지. 이런 건 요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항상 한 사람은 달라 한 사람은 안 주겠다 소송을 붙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우리는. 항상 그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속가가 지금 6억짜리 아닙니까 벌써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 비용만 하더라도 벌써 5천원 정도 나간다니까, 이게. 양쪽 다 합치면 소송가가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이 뭐라고? 4, 5천원 된다니까.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소송 비용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기느냐, 안 하느냐, 재미, 그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갑은 지금 나는 중요부분 착오가 있다고 실컷 주장해보면 뭐합니까? 법원에서 아니야? 그럼 끝이지.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중요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참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아닌지 아닌지를 뭘 봐야 된다고? 판례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판례를 외우는 겁니다. 왜 중요부분이냐? 몰라. 판례가 그랬으니까 중요부분을 외우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응? 그쪽 변호사가 누군지 이쪽 변호사가 누군지 따라서 뭐라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모든 변호사가 다 똑같이 판결이 같을 것 같으면 뭐라고 유명한 변호사한테 가겠습니까?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같으니까 유명한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정의롭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 논리의 싸움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판결이 바뀌기도 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뀌고 그러죠. 작년에 했던 판례가 뭐라? 원래 전원의 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바뀌었냐? 논리가 바뀌었다는 거지, 갈 겁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전직 대법원 판사한테 왜 의뢰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판결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결이 이 판결 내용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거 외우는 거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본다고? 결론만 보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 논리가 그렇게 반드시 맞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결론을 만들고 뭐라고 논리를 만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말할 때 점수 물어봅니다. 토지를 850평이라 해서 매수했는데 평당 가격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딱 청약해 보니까 830평밖에 안 됩니다. 20평이 모자랍니다. 토지 면적에 관한 착오입니다. 이걸 희적이라 그래요. 토지 면적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대답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표의사 입장과 일반인 입장이 봐서 어디로 가느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말하기를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토지는 몇 평이니 몇 평이라는 거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대장과 지적도를 떼보면 아는데 그 평 지적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보면 참 일제시대 그 뭐라고 1940년 그 되기 전에 만든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격차가 뭐라고? 엄청났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할 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돛담배도 못 만들어요. 그만큼 기술 격차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건 요원했다고 생각했죠. 소니 같은 한때 유행할 때는 우리나라는 뭐라고? 지금처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 사듯이 소니만 가져오면 뭐라고? 대단한 거였다니까. 워크맨이라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월남전에 가서 일본 제품이라든지 미국 제품 가져오면 뭐라고? 왔다 했다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빠지는 물건들, 미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미제 물건 보따리 상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일제 전자제품 삽니까? 그렇게 되리라고는 지금 엄마 아빠 세대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30년을 갑자기 뭐라고? 격차를 좀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기초 학문은 차이가 나게 안 나게. 저력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는 어차피 세월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 정도 가는 것도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해방될 때 자전거 하나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자전거에서 어디로 간다고? 오토바이. 다음에 뭐로 간다고? 자동차로 가는데 우리는 무슨 시대가 없어졌다고? 오토바이 시대를 우리나라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뭐로 넘어갔다고? 자동차로 넘어갔어요. 대단한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조선소고 그렇고. 그러면 이때 만든 지적도라니까. 그럼 실제 청량해보면 지금 맞게 안 맞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다 등기부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데 지적도 이게 면적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mm도 차이 없이 다 만들 수가 있는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청량해보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일치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다 청량 다시 해야 되죠. 지금 그 사람들 평수 나오대로 평수를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서울만 하더라도 남상해나 더 생겨야 된다니까.
면적이 그렇게 안 되는데 등기부만 그렇게 면적이 돼 있다니까. 그걸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 지금 토지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럼 줄여야 된다, 안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는데 줄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30평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32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2평을 주라 그러는 것이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떼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조절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평야가 있는 전남시방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그 평야가 많지 않습니까? 시골부터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쉽겠죠. 근데 문제는 서울 아닙니까? 명동 같으면 평당이 1억 나가는데 2평 줄이라 그러면 줄이겠냐고, 그걸.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적도 같은 걸 인터넷으로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딱 정확하게 청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여러분 거래한 것이, 토지를 많이 거래한 사람들은 등기부에 80평이나 900평 돼 있더라도 청량해보면 반드시 그게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관한 착오로 뭐가 아니다? 중요부분 착오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일까 안 할까요? 3억 정도 나올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억 5천도 안 나더라. 중요부분 착오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시가라는 것은 장래 예상도 들어가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가는 중요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2개가 답이 나왔어요. 간평사나 변리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온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부분 착오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중요부분 착오면 다 취소할 수 있냐? 아니에요.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럽니다. 거기에 중과실이란, 거기에 나와 있듯이, 표의자,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나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지급이나 행위 종류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으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은 다시 경미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줄여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눕니다. 아무 말 없이 과실 그러면 경과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로 화재를 불을 냈을 경우 실화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실수로 화재를 졌으니까 과실죄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사람이 기름을 넣는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 불똥이 탕 튀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실수로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죠. 이럴 때는 그냥 실화죄라 그러지 않고 앞에 뭘 붙인다? 중실화죄라 그럽니다. 왜냐? 그런 경우에는 담배를 잘못 피우면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날 것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건 비난 가능성이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하게 만듭니다. 설사 중요 부분 착오를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게 없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갑과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왜 토지를 매매하느냐? 이 갑은 요게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난 다음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가니까 에라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허가가 나지 않을 줄 알았더라면 계약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례가 말하기를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장 신축 여부를 구청 등의 관계기관에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니까 뭐 할 수 못하?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부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2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백구조에 해당됩니다. 착오를 해서 다 백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 159페이지를 제일 밑에 줄 보니까 방금 말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 부분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자, 이제는 좀 전에는 전부 다 무효라건데 드디어 이제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취소와 무효를 차이점을 공부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등기까지 넘기고 매매 계약 이어겠습니다. 근데 매매하고 보니까 뭐라고? 이 을이 착오로 매수한 겁니다. 그럼 착오로 했죠? 그럼 착오지만 요 착오는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자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을이 착오로 매수했는데 에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네. 에라 3억 4억에 육박합니다. 그럼 착오했더라도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유효입니다. 좀 전에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로지 누구만? 착오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권한을 줍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취소 안 하면 이건 그냥 유효입니다. 취소할 때 부여서 문제가 되지 취소 안 하면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일 이 을이 착오를 이유로 뭐 했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취소하면 요 매매는 뭐로 바뀌냐? 법조문에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고? 무효.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와 취소는 효력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취소하면 무효가 똑같아져요. 그러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유효. 그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효과는 무효와 취소와 같게 안 같게? 같아요. 왜냐하면 무효도 처음부터 효력이 있고 취소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이 나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라고 말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와 같다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니까 을 앞으로 텐 등기도 무효니까 당연히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부당이득 반환하려고 뭐라고? 취소하지. 안 그러면 뭐 하려고 부당이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로 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갑과 알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자, 매매 대금 2억이었습니다. 3억이었어요. 매매했어요. 등기 넘겼습니다. 2년이 지났다. 조금 전에 말했죠. 이 부동산이 6억으로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근데 뒤늦게 갑이 나는 자그에게 뭐가 있었다? 착오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이 갑은 이 아파트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시가 얼마나 가는데? 그럼 나는 얼마만 주면 된다? 내가 받았던 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른 취소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중요 부분 착오라는 동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입증해서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취소해버리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고? 무효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뭐로 바뀐다고? 무효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을 앞으로 텐 등기도 무효겠죠. 그래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벌써 병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근데 병은 지금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갑이 비록 뭘 하더라도 취소를 하더라도 뭐는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요 취소하더라도 역시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이때는 원물 반환이 안 되니까 무슨 반환? 가액 반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할 수 있지만 원물을 반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 결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로 인한 거.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앞에가 완전히 틀려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게 내가 의사를 결정할 때 타인의 위법한 간섭이 게재돼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일치해요. 그럼 내가 의사결정할 때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간섭을 한 겁니다. 내 의사결정에 위법한 간섭을 했다. 그 의사결정할 때 하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이 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지금 뭐라고? 우리 민법은 사기와 강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그리지 말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의사결정할 때 사기를 당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협박을 당해서 의사결정한 겁니다. 의사결정 자유의 하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보면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한 의사표시고, 강박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말미암아 외포심, 공포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포심에 빠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사표시. 이게 강박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거 보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란 뭘 말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한꺼번에 160페이지를 보면 사기한 의사표시는 거기에 의범은 나와 있죠.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된 방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짓말은 진실아닌 걸 진실이라고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된 방법 등으로 상대방을 그릇된 관념에 빠뜨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갑을 을에게, 다시 이 고려청자를 보십시오. 고려 중기에 출제된 것으로서 국보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구운 겁니다. 지금 이 갑이 하는 말이 뭐라고? 거짓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기망행위라고 그래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른 고려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라도 왜 빠진다? 착오에 빠집니다.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빠집니다. 그럴 때 제게 파시죠. 이게 뭐라고? 기망행위라고. 상대방을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릇된 관념이란 뭐라고? 착오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착오에 빠지게 하는 소극, 적극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입니다. 진실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데 고지해주지 않은 것, 그것도 사기가 됩니다. 저는 중매를 했는데 첫날 이렇게 커피숍에 만날 때 눈썹이 새카만 겁니다. 아주 동양인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뭐라고 동양미이구나 했던데, 결혼해서 6개월 지났는데 농가에 있어서 문대에 보니까 아내가 새카만 겁니다. 문신을 한 겁니다. 문신했다고 나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고지 안에 침묵했다니까. 나는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진실을 뭐라고? 숨긴 겁니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침묵이 한 기망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 안 묻히 준다더만 그 다음 날부터 설거지하더라. 이게 사기 결혼 아닙니까? 말은 안 했죠? 침묵해야 하는 기망이에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만 사기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아직 결혼 안 하고 선볼 사람 나한테 미리 와서 뭘 살펴봐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적어가서 보십시오. 그거 절대로 말을 안 하고 모릅니다. 속이려면 모릅니다. 절대 모른다. 요즘 들어서 문신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신을 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 당시도 문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한 듯 안 한 듯 해가지고 뭐라고? 모르는 겁니다. 새카맣긴 했으면 내가 알긴 하지. 안 한 듯 한 듯 해가지고 뭐라가 지금까지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이 기망행위 수단의 제한이 없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상대방을 속이는 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단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침묵이 기망행위 되는 거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말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뭐라고? 사기한 의사표시예요. 그럼 강박행위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다. 갑과 알 사이 토지 매매하는데 을이 토지를 매도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을이 매도하려는데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따님이 학교 가시는구만요.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 쭉 삐십니까 않습니까?
저저 빨간 리본을 달았구만요. 그러면 매도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거라니까. 지금 고의로 나의 딸에게 뭘 하겠다가 해학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행위라고? 강박행. 그럼 뭘 넓힌다고? 공포심.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매매하는 거. 그게 강박연한사 표시라니까. 이게 내가 의사결정할 때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개재돼서 내 의사결정을 올바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것도 물론 수단의 제한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뭐 강박이나 사기하는데 무슨 수단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기만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강박을 당해서 법률행위 했다. 그 법률행위를 어떻게 할 거냐? 가만두면 안 되겠죠? 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효력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것. 취소란 말이 나오면 항상 누가 취소권자인지 봐야 돼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효는 양쪽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안 그래요. 항상 여기서는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 한 장, 여기는 사기 강박을 당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매 3억 했어요. 그런데 만일 갑과 을 사이에 매매했는데 이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폭락돼서 1억도 안 나가요. 그럼 취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해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이 매매는 유효입니다. 그럴 때 사기했던 을이 미안합니다. 나이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취소란 말이 나오면 누가 취소권자인지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뒤에 취소를 누가 하느냐,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갑만 취소권자입니다.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일 취소를 해버렸다. 취소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 그렇죠.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취소하면 효과는 무효와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겠죠. 그럼 취소했으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무효 취소를 배웁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배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번개처럼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사기한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또 이 무효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그렇죠. 승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항상 제3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요게 사기 강박인데 요즘 사기 강박은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제3자 사기 강박이 나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 매매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이죠. 그럼 갑이 을에게 사기를 했거나 을이 갑에게 사기하면 당연히 각각 취소하면 되는데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이 사기를 한 겁니다. 병은 이 매매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사람을 제3자래죠. 이 제3자가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사기 강박인 겁니다.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누구냐? 갑입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갑이니까 취소권자도 누구라고? 갑만 취소권자입니다.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한 갑은 뭘 했습니까? 매매를 했잖아. 사기를 당해서 매매했다니까. 누구하고 했다고? 을하고 했다. 이 매매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을이에요. 그럴 때 갑이 이 병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에? 이 을이 그러겠죠. 아저씨 내가 사기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컨대 봐봐요. 이 병이 갑에게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에게 가서 야 내가 지금 고위직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이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된다더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야. 매각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헐값에 매각했어요. 그럴 때 나중에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갑이 이 을에게 나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당신에게 매매했다. 취소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 이때는 삽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 팍팍 쏘시면서 아저씨 내가 사기친다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안 돼요. 다만 이 병이 갑에게 사기한다는 걸 상대방이 뭐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두 놈이 잤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사기의 경우는 제3자가 사기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요즘은 제3자 사기 강박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불법행위 책임 어떻게 되느냐,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됩니다. 근본적으로 제3자 사기의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는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 내가 강박을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 강도당했다고 말 같습니다. 그럴 때 취소하는 것은 우리 민법이지만 이거는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형사범입니다. 사기범이고 강도가 됩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이 을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는 갑은 요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을의 행위는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행위가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 봐봐요. 갑이 지금 이쪽을 봐요. 매매를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갑이 10살짜리 애임이 밝혀졌다. 그냥 매수인이 10살짜리 애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어요. 그러면 성립은 했죠. 그런데 이 10살짜리는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아까 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살짜리는 미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했으면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슨 요건도 되고 무효 사유도 되고 취소 사유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 주장할 수 있냐.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걸 경합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 가지 효과를 다 인정하는 이종류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 이종류를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는 이것도 주장할 수 있고 저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경합한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경합할 수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여러분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강박을 당해서 매매했으면 나는 그 매매 계약을 마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놈을 상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그렇죠. 그래서 양자는 경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불법행위를 배우지는 않아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가 문제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뭘 주장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찰에 그렇죠.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불법행위가 같이 문제가 됩니다. 앞에는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만 하는데 여기는 못 된다고 이제 불법행위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하나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기망을 당해서 착오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사기를 역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나는 착오도 있었으니까 착오를 역으로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잖아. 그럼 나는 사기를 역으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역으로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착오는 경합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기와 착오는 경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에 관한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107, 108, 109, 110조. 그게 합쳐서 몇 문제 나온다고?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제 대리제도를 봐야 되는데 그 대리를 보기 전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해서 잠깐 나옵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고 합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평당 200에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에 매매하고 싶다는 걸 편지로 청약서를 씁니다. 그럼 편지에 썼습니다. 이걸 우체부에 가서 뭐라고 발송을 시켰고 이게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고 상대방이 이걸 읽어봤습니다.
그럼 나는 이 토지를 팔겠다는 내 의사표시는 도대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됩니다. 편지에 쓸 때다 이걸 옛날 사람은 표백주의라고 그랬어요. 표시한다 아래를 백자입니다. 주인 백할 때 백자입니다. 그리고 발송할 때 성립되는 주의를 발신주의, 도달주의, 읽어봤다 한문어로 하면 요지했다 그럽니다. 요지주의 그럽니다. 이 중에서 이쪽은 너무 한쪽이 유리하니까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민법의 대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111조입니다. 얼마나 외우기 쉬운지 모릅니다. 빼빼르 도입니다.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도달이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 여러분 기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내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동가는 가족에게 전달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남편에게 붙일 편지를 부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함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달을 안 줬어요. 도달됐게 안 됐게? 부인에게 전달된과 동시에 도달된 겁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그분에게 전달된지 안 된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게 도달주의라고. 내용을 알 필요도 있어 없어요? 내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관계없다니까. 내용을 보지, 이거는 벌써 요지주의 아닙니까? 부인에게 전달된과 동시에 도달됐다니까. 실제로 그분에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가 없이 그걸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간에게 가족에게 전달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인에게 전달됐다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달해야만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달주의다. 그럼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의사표시가 발송을 하고 보니까 도달하기 전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내가 한 의사표시를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내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철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회란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합니다. 그럼 철회는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시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그럼 주문했죠? 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딱 주문하고 보니까 비싸기만 하고, 너무 달달하다. 에라, 나는 방금 했던 주문을 뭐한다? 그렇죠. 여러분,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취소를 하고 아메리카노로 바꿔줘서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취소하면 안 돼요. 우리 민법상은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차고나 사기 강박일 때만 취소란 말을 하지 함부로 취소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단독행위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철회를 합니다.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앞전에 했던 내 의사표시를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방금 주문을 철회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겠죠? 그럴 때는 콧대를 팍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행위를 했지. 너네들이 뭐라고? 무식한 겁니다. 그럴 때는 콧대를 팍 세우면서 민법 111조야.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처리하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뭘 해야 된다고?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내가 들었는데 누군가 처리하고 이런 말하면 아, 저 사람도 공인중개사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그때 하는 게 처리입니다.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테이블 위에 딱 올라왔어요. 처리돼 안 돼? 효력이 발생된다면 처리가 안 돼요. 그 뒤에 하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라는 효력이 발생되기 이후에 무효, 취소 이런 말들이 해제, 이거는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도 있고 그런 겁니다.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정해진 경우만 합니다. 함부로 단독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쓰는 게 좋겠죠. 여러분, 뭐 계약도 잔금 안 주면 취소해버리고, 뭐 주문도 취소해버리고, 전부 다 거시기 취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취소도 생각이 안 나면 잠깐만 거시기 하고 다른 거 쓰세요, 그러죠? 그게 거시기 아닙니까? 모르면 차라리 거시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도달돼야만 효력이겠죠. 그럼 도달됐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가 해야 되겠지. 상대방은 도달하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그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아직 도달하기 전에 효력이 없죠? 갑이 사망해 버린 겁니다. 아니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이걸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 의사표시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안 미치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청약은 유효다 이 뜻입니다. 왜냐? 내가 사망되기 전에 내 의사결정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달되는 과정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하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달주의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반드시 효력이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상대방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다. 혹은 상대방은 알겠는데 그놈이 어디인지 소재를 모르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의사를 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의사 표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이란 겁니다. 여러분 흔히 공시송달한 말 다 들어봤죠? 이럴 때 합니다. 예컨대 갑이 내가 남에게 전세를 줬어요. 상가 전세를 줬다. 아파트 전세를 줬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주고 종료를 지켜야 되겠죠. 사망인데 혼자밖에 안 사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상속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 줘야 되는데 상속인은 누군지 모르겠다. 그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럼 상속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겠다. 상속인은 알겠는데 뭘 모른다?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 공시송달이에요. 단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표의자의 뭐가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요. 표의자에게 과실 없이 해야 되지.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이 안 돼요. 이럴 때 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서류를 상대방에게 법원에 가면 맡깁니다. 법원 사무관이 그걸 보관하고 그걸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합니다. 옛날에는 법원 게시판에만 게시하는데 지금은 전자적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터넷 등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게시하면 게시한 이 길부터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처음 공시송달할 때는 2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2주가 아니고 그 이 길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속 동일에게 공시송달할 때는 처음만 2주고 그 다음부터는 몇 주라고? 2주. 그 다음부터는 이 길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몇 주? 2주. 두 번째부터는 이 길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몰라서 주소 보정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뭘 들어간다? 공시송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시송달입니다.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인데 갑이 지금 청약서를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편지를 붙였는데 을이 받지 않고 병이 받았는데 이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법조문에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안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결국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느냐?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든지 비성년 후견이라든지 비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은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성년자 쪽에서는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날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내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주장 못하지만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달했다고 주장하면 가백에 불리한 건 없죠? 나는 지금 도달했다고 주장하려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해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미성년자가 편지를 받았다는 걸 법정대리인이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 안 경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를 할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때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까? 162페이지.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대리 들어갑니다. 아주 복잡한 대리 문제입니다.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